지금 경제는 경제 위기가 아니죠. 저성장인 거예요. 저성장인데 왜 주가가 오르죠? 저성장인데 금값은 왜 올라요? 케빈 워시는 아닙니다. 시장이 오해한 겁니다. 자산 시장의 향방을 이해하시려면 케빈 워시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된다. 전혀 다른 세상이 전개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경제산업연구원에서 경제연구실장을, 또 한양대학교에서 경영교수로 경제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면서 그 해를 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26년은 분절점이다, 분절되어 있다라는 의미인데, 여러 가지 의미를 거의 반영할 수 있겠지만 21세기에 25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1쿼터가 지나고 새로운 쿼터를 만난다 하는 의미에서 시대적인 분절, 이것을 의미를 좀 담아봤고요. 전혀 다른 세상이 전개된다.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 전쟁의 시대가 오고, 전혀 다른 또 금융 생태계를 만나는데 통상적으로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이런 전혀 다른 생태계로 진입한다. 그런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함이었고요. 더 중요한 이 분절점이라는 의미는 지경학적으로도 분절화된다. 하나의 지구에 200여 개 나라가 똘똘 뭉쳐가면서 서로 교육하고 세계화하고 이런 시대가 가고, 이제 200여 개 나라가 흩어지는, 파편화되는 그런 관점에서 분절된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시간적 의미의 분절, 또 공간감적 관점에서도 분절, 그래서 26년을 분절점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이 대주제가 등장한 게 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계 주요 국제기구들이 지경학적 분절화가 전개된다라고 표현했었고, 과거에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세계의 지형 변화를 들여다보거나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거나 했는데, 이제는 지정학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읽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경학적인 관점으로 세계 경제를 해석하지 않으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2025년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세계 주식시장의 저점이 4월 3일에서 5일 사이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판넬 들었었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세계 주식시장의 정점이 25년에 에이펙 정상회담 때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우리 관세 협상하고 우리 잘 지내자. 자, 지정학적인 결에서 이 모든 주가의 향방을 결정짓는 것처럼 26년 경제도 좀 생각해 보면 26년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이벤트는 트럼프의 중간선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이 중간선거를 이기고자 하는 행보를 보일 텐데, 그로 인해 나타나는 정말 많은 경제적 현상들, 그걸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인 결과, 경제학적인 결로서 이 경제의 향방을 가늠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한편에서는 전쟁을 빼놓을 수 없어요. 이 지경학적인 결에서 전쟁이 계속 상시화되고 뉴노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야기되고 금가격이 튀는 거죠.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또 추가적으로 등장할 때마다 비트코인을 외면하게 되죠. 위험자산이니까요. 네, 한국 경제도 당연히 수출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고 무역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나라라고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세계화의 시대 때는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수출을 통해서 성장해 왔는데,
수출 대상국들이 이제 분화하는 거죠. 분절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경학적 분절화 현상 속에 나타나는 지배적인 일들이 위딘 블록과 비트윈 블록이라고 합니다. 여러 국가들이 블록을 형성하는데 그 블록 내의 교역 증가율과 이쪽 블록과 이쪽 블록에 속해 있는 국가들 간의 교역, 이걸 구분해 보면 위딘 블록은 무역 증가율이 그래도 유지돼요. 그런데 그 블록 간의 국가들끼리는 교역이 완전히 단절돼요. 그러니까 역시 이런 지경학적 분절화 현상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수출이 아닌 내수 중심을 좀 더 키운다든가 아니면 수출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분절화 현상에 맞는 수출 전략을 취한다든가 하는 관점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겠다고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경학적 분절화 현상은 세계 경제의 성장세를 더 주춤하게 만들죠. 다만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경제 위기다. 나 지금 경제 위기를 살아간다. 자꾸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경제 위기와 저성장을 구분하지 않은 그런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경제 위기라고 판단할 때의 경제적 현상과 저성장이라고 판단할 때의 경제적 현상이 완전히 다른데 이것저것 다 경제 위기면 경제 위기를 잘못 진단한 거고 그럼 경제 위기일 때 나타나는 자본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을 잘못 판단한 거죠. 지금 경제는 경제 위기가 아니죠. 우리는 4번의 경제 위기를 경험했고 IMF 외환위기 대표적이죠. 글로벌 금융위기 마찬가지예요. 팬데믹 경제 위기 경험했어요. 그 전에 1980년에 오일 쇼크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만났었어요. 이 4번의 경제 위기는 경제가 움푹 패이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그런 움푹 패이는 현상이 아닌데 자꾸 경제 위기라고 하면 적절한 투자 의사 결정도 못 하고 적절한 경영 의사 결정을 못 내려요. 그러니까 뭔가 내 몸이 지금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은데 안 좋은 이유가 암 때문인지 혹은 그 밖에 다른 요인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다 경제 위기라고 판단하면 그럼 주가가 오른다고 전망할 수 있나요? 지금 경제가 경제 위기가 아니라 저성장인 거예요. 성장률이 너무 많이 둔화된 거예요. 고성장 체제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성장 국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오죠. 저성장인데 왜 주가가 오르죠? 저성장인데 왜 집값은 오르죠? 저성장인데 금값은 왜 올라요? 왜 이렇게 주가는 매일 올라가요? 어떻게 5천선을 통과하죠? 서울 아파트 가격은 왜 매일 오르죠? 오늘이 제일 싸대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금 가격은 왜 오르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물 경제와 자본 시장을 구분하지 않았을 때 주시는 질문인 거예요.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요? 실물 경제를 살아가요. 근데 우리 머릿속엔 뭐가 있는 거예요? 주식 시장이 있는 거예요. 집값, 자산 시장이 있는 거예요. 실물 경제는 뭐냐면 여러분의 소득 월액이에요. 여러분의 매출액이라고요. 기업의 수출액이라고요. 여러분 식탁 위에 올라가는 반찬의 개수. 그게 실물 경제예요. 실물 경제 어렵다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성장이라고요. 실물 경제가 어려울 때 금리 인하의 당위성이 생기죠. 실물 경제가 어려울 때 확장 재정의 당위성이 생기죠. 실물 경제가 어려울 때 소비 쿠폰의 당위성이 생기죠. 실물 경제가 어려울 때 추경의 당위성이 생겨요. 제가 지금까지 강조했었던 실물 경제가 어려울 때 단행하는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유동성이라고 해요. 실물 경제가 어려우니까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자본시장은 무엇에 따라 움직여요? 돈의 이동에 따라 움직여요.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그 유동성의 힘으로 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실물 경제가 어려운데 왜 이것저것 다 올라요? 하는 질문은 사실은 실물 경제가 어려우니까 유동성의 힘으로 이것저것 다 오르는 겁니다. 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경학적 분절화나 전쟁과 같은 이런 현상은 유동성을 오히려 더 공급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고 그 유동성 공급이 주로 어디를 찾아갈까? 전쟁이 끊이지 않네? 금으로 찾아가자. 전쟁 국방 예산 올려잡는 걸 보니까 방위 산업의 사이즈가 커지겠네? 방위 산업 종목으로 쏠리고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공급되는데 그 유동성이 주로 어디로 간다? 금이나 반도체나
방위 산업으로 간다. 이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유동성의 힘을 뭐라고 하느냐? 디베이스먼트라는 개념입니다. 이 디베이스먼트라는 개념은 돈의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서 나머지 자산 가치가 오르는 현상. 김밥 가격이 20년 전보다 계속 올라갔죠. 왜 올라가요? 김밥이 좋아졌어요? 김밥은 똑같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더 많은 돈을 주고 김밥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왜 올라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서울 아파트랑 바꾸는 현상이에요.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주고 자산과 바꾸는 현상. 이게 디베이스먼트예요. 그리고 26년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략, 중간 선거 반드시 이기자 하고 달리는 그 정책이 디베이스먼트 전략이에요. 그래서 26년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차기 연준 의장 이미 지명했고, 차기 연준 의장이 현재로서는 26년 5월부로 실제 재임을 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면 새 연준 의장이 등장하고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하고 완화적 통화 정책을 단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더 폭발적으로 공급될 수 있고, 그게 말 그대로 시장을 더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25년에도 올랐지만 26년에도 각종 자산 가치가 더 추가적으로 오르는 시대, 그것을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이렇게 정의하시면 어떨까요? 26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케빈 워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하고 더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공급할 비둘기파를 가정했었어요. 아마도 대규모 유동성이 몰려올 거야 라고 기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케빈 워시가 지명되면서 비둘기가 아닌데? 매파인데? 이 인물이 지명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깜짝 놀라고,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은 금요일 날 장이 무너졌습니다. 케빈 워시를 지명하자마자. 역시 우리나라는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케빈 워시를 지명하면서 제가 바로 즉시 분석으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케빈 워시는 매파가 아닙니다. 시장이 오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은 일시적 조정인 거고, 시장이 초반에 매파라고 판단하고 다 떠난 것이고, 깜짝 놀라서 떠난 것이고, 그리고 다시 시장은 정상화될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자본시장, 자산시장의 향방을 이해하시려면 케빈 워시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된다. 왜 사람들이 매파라고 오해했을까?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요. 케빈 워시가 원래 2006년부터 11년까지 연준 이사를 지냈어요.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었고, 금융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금리를 제로금리로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공급했어요. 역사 이래 이런 적은 없었어요. QE1, QE2, QE3 양적 완화입니다. Quantitative ease. QE를 계속합니다. 이때 시중의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공급합니다. 뭐 하려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려고요. 다만 당시에 케빈 워시가 그걸 조망하면서 더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면 안 된다. 이러다가 엄청난 인플레를 야기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20년 전 케빈 워시의 당시 발언을 놓고, 케빈 워시는 금리 인상론자야, 금리 인하 반대론자야, 유동성 공급을 반대하는 인물이야 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게 맞는 해석인가요? 20년 전과 지금이 같나요? 근데 20년 전의 발언을 놓고 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명 짓는 게 그 시장이 맞는 판단인가요? 잘못 판단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매파가 아니다.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전략을 잘 이행할 행동대장을 고르는 과정이에요. 중간선거 전략은 뭐냐면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를 인하해서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면 3억 5천만 유권자들이 주가도 올려놓으니까 난 부자 되네? 집값도 올려놓네? 나 부자 되네? 비트코인도 드디어 올려놓네? 그러니까 이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인물이네? 자산 가치는 정말 초호황을 만들어주네? 라고 유도해야 중간선거에 유리하겠죠? 이게 바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입니다. 디베이스먼트 전략이에요. 돈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나머지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거. 그러기 위해선 누가 필요한 거예요? 새 연준 의장이 필요한 거예요. 새 연준 의장은 내 말을 그대로 이행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는 케빈 워시는 매파일 리 없다. 다만 케빈 워시가 통화정책 기조를 트럼프의 의중을 받들어서 고스란히 수행한다 하더라도 몇몇 가지 변동성 요인이 찾아올 수 있다. 워시 쇼크라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또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유동성 랠리겠구나, 우상향 장세겠구나. 그렇지만 한 번씩 조정을 거치겠구나. 몇 가지 변동성 요인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상원의 통과 여부입니다. 상원은행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은행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공화당 13명, 민주당 11명. 그러면 연준 의장 지명하면 상원의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변수가 뭐냐면 틸리스 의원이 반대하고 있어요.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법무부 수사권, 이게 깔끔하게 종결되지 않는다면 나는 새 연준 의장 지명을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케빈 워시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고 나서 나는 지명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반대표예요. 반대표면 어떻게 돼요? 13대 11이 아니라 12대 12가 되죠. 통과 못해요. 통과 못하면 또 한 번 조정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여부에 따라서 역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변동성 요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변동성 요인은요. 케빈 워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받게 된 배경이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 해줄 사람을 찾았겠죠. 근데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하면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이 되죠. 그럼 논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FOMC 위원이 12명이에요. 혼자 금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12명이 다수결로 결정해요. 나머지 위원들도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케빈 워시의 생각이 뭐냐면 AI를 도입하면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러면 더 적은 인력을 투입해도 많은 생산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비용 효율적이 된다. 비용 효율적이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예를 들면 로펌에서 변호사를 이만큼 데리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AI 하나만 가지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법률 서비스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겁먹고 금리 인하를 미루지 말고 금리 인하 지금 당장 하자라는 논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AI를 도입하고 채택하는 과정에서 바로 생산성이 올라가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초반에는 인풋이 더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무인, 로봇화 이게 무료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인풋이 오히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역할보다는 오히려 비용 증가의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나중에 그게 원활해지면 인력 고용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AI 어답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오히려 올라가네? 안 잡히네? 그런 현상을 볼 때마다 시장은 금리 인하 어렵겠네. 어려운 거구나. 그런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겠구나. 라고 역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어요. 그럴 때마다 또 변동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린 무엇을 주목해야 돼요? 물가 데이터 발표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 물가 데이터가 어둡게 발표된다. 그럼 한 번씩 조정을 거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유동성 랠리를 가져갈 의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상향장으로 가정할 필요는 있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동성 요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걸 좀 어려운 용어로 스티프닝이라고 합니다. 스티프닝. 스티프닝은 뭐냐면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해요. 단기 금리는 떨어져요. 근데 지금 물가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금리 인하하네? 라는 생각은
이걸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겠다라고 걱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장기 금리는 오히려 높게 만들어요. 이게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시중 금리가 벌어지는 현상. 이게 스티프닝 현상이고, 이 스티프닝 현상을 좀 이해가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국채 발작 증세예요. 금리를 인하하거나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라는 생각이 반영될 때마다 오히려 시중 금리가 더 높게 발작 증세를 보이는, 그러면 당연히 국채 발작 증세에는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야기되고, 그건 주가를 조정시키는 변동성 요인이 됩니다. 케비노 씨가 이끄는 새로운 이 통화정책 기조하에서는 한 번씩 변동성을 거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가정하신다면, 그런 변동성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이 한 번씩 조정을 거칠 때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판단이 서시죠. 네, 그렇게 여러분께 좀 작은 조언 드리고, 여러분이 물결과 물장구를 구분하여서 물장구가 툭 치는데 그걸 물결로 오해하시고 깜짝 놀라서 시장에서 이탈하는 그런 범을 피하시기를 추천드리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고용노동시장을 들여다보면서 자영업자가 100만이 넘을 것이다라는 전망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 전망이 맞았고, 지금은 자영업자 폐업 100만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시대가 놓여진 걸까? 우리나라의 총 취업자가 한 2,700만 명 정도 됩니다, 대략. 그럼 2,700만 명의 취업자 중에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가 있어요. 이 임금 근로자 봉급생활장거예요. 이들이 대략 한 2,000만에서 2,100만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가 비임금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들을 우리는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대략 600만에서 700만 사이입니다. 근데 이 자영업자의 폐업이 100만 명이 된다라는 얘기는, 이게 100만 명이 개업하고 100만 명이 폐업하는 구조인 거예요. 100만 명의 폐업이 100만 명의 창업과 계속 교차되고 있다. 폐업을 예고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현상이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의 배경은 여러 가지가 맞물리는데요. 첫 번째, 중요한 배경은 인구구조적인 변화예요. 이미 인구구조적으로 봤을 때 X세대가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시작한 국면입니다. 좀 빠른 직장에서는 40대에도 이미 퇴직을 시작했고, 50대는 대거 퇴직을 시작한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국 경제의 구조를 보면 25년에 1% 성장했어요. 26년에는 성장률 전망치가 가장 좋은 게 2%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이렇게 더딘 저성장 국면을 지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신규 투자 유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위축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용은 투자의 함수예요.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공장을 얼마나 짓느냐 여부에 따라서 신규 고용 창출이 맞물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규 투자가 위축되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일자리가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신규 일자리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국면에 더더군다나 AI 트랜스포메이션,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이제 AI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 대신 AI를 대체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고용 창출이 안 됩니다. 재취업 일자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세대의 특성상 일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왜? 위로 부모 부양, 아래로는 자녀 부양의 책임을 갖고 있는 계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퇴직은 하지만 돈을 역시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취업을 하고 싶지만 재취업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게 뭐예요? 그게 창업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이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은 수준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는 터키, 그리스, 멕시코밖에 없어요. 이들 국가들은 어떤 나라들이에요? 관광산업이 주된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자영업이 많은 유형의 나라인 거예요. 산업 유형이. 그러니까 이들은 관광산업이 주력 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런 유형의 나라가 아닌데, 이런 국가들을 제외해놓고 보면 자영업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이것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세계에서 자영업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나라예요. 이미 이 자영업 시장은 우리나라는
과밀화되어 있어요. 이미 이 골목에 김밥집이 4개가 있어요. 근데 골목에 김밥집이 하나 더 생겨요. 5개가 돼요. 그러면 5개 자영업자의 총 매출액이 늘어나나요? 총 매출액은 정해져 있는데 4개의 김밥집에서 그 총 매출액을 4등분하던 시대에서 추가적으로 창업을 하니까 5개 자영업자가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영업을 선택하는데 이미 과밀화되어 있는 업종에서 내가 그 자영업을 선택함에 따라서 추가 과밀화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창업을 하지만 비자발적 창업이고 생계 유지를 위한 창업이고, 그리고 이것은 안타깝게도 폐업을 예고한 창업이 되죠. 그럼 자영업자가 왜 폐업해요? 창업을 하려면 그동안 모아왔던 자기 자본으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자기 자본금을 넘어선 일정 부분 부채에 의존해서 창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데 내가 구매할 능력이 없으니 당연히 매출액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근데 채무는 변제해야 되죠. 매출액은 쪼그라들죠. 이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어요? 운용할 수 있어요? 그걸 못하다가 폐업을 결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창업하기 전 단계에서는 중산층이었는데 창업을 하고 폐업을 하면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자발적 창업이 아니라 준비된 창업이었으면 좋겠다. 준비된 창업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치킨집을 하겠다. 그럼 치킨집에 취업을 하십시오. 무급 알바라도 취업을 하십시오. 그래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치킨집을 잘 운영하고 어떻게 해야 성패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아닌지 준비된 창업을 하신다는 얘기는 일단 그 해당 관심 있는 영역에 취업을 함으로써 자영업자로서의 간접 경험을 하십시오. 자영업 업태 보십시오.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장님 1명, 직원 1명. 그러니까 그 직원 1명으로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알바생으로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사장님 격의 상당한 경험을 갖출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이 있죠. 식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이 가게는 왜 자꾸 어렵지? 옆 가게는 더 잘하는데? 손님을 맞이하는 방법부터, 얼굴 표정부터, 인사하는 방법부터, 마케팅 전략부터 모든 것들이 잘하는 그 회사는 잘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간접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준비된 채로 창업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 정부에게 권합니다. 자영업 구조조정 현상은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가 고용 창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쩌면 폐업을 예고한 창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자영업 과밀화를 막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 골목에 치킨집이 5개가 돼서 문제인 거예요. 한 골목에 커피숍이 10개여서 문제인 거예요. 그 골목에 커피숍이 1개면, 그 골목에 치킨집이 1개면 폐업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어요. 과밀화를 막아야 돼요. 자영업 과밀화라는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밀집도를 좀 조사하면서, 이미 그 조사하는 플랫폼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서.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창업을 시도하고 준비하는 그 자영업자 후보자들에게 준비된 창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과밀화되지 않는 추가 과밀화를 부추기지 함으로써 오래 지속 가능한 창업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책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또 기업에게도 마지막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발 소상공인,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만든 거 그거 카피하지 마세요. 대기업들은요, 대기업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제품군을 개발하고 고민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같이 공존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 이 자영업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게 됩니다. 지속 가능한 자영업 생태계가 돼야지 100만 명이 창업하고 100만 명이 폐업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경제에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경제 주체가 준비된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반드시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공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 주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